케플러 법칙에 대한 증명은 결국은 이제 중력 하에서 원 오버 R 포텐셜 하에서 그 궤도 방정식을 풀면은 결국 다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자 이렇게 된 거를 봤는데, 자 얘가 이제 클로즈드 오빗 같으면은 이게 타원이 되고, 그 타원이 결국 케플러 제1법칙, 그러니까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케플러 제1법칙과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린다는 그 케플러의 제1법칙과, 그 다음에 이제 제3법칙 주기의 제곱과 그 장축 반경의 세제곱이 비례한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방정식에서 그 그러니까 이 궤도의 조건 중에서 만약에 2가 1보다 크게 되면 얘는 이제 궤도가 타원이 아닌 쌍곡선이 됩니다. 하이퍼볼라가 되는데, 자, 우리가 축을 이제 임의로 그리면, 여기 이제 중심축이 있어요. 중심축이 있고, 그 태양이 이제 여기 있다고 하면, 이건 태양이에요. 태양이 있고, 여기에 이제 쌍곡선 중에 하나가 이 케플러 이 행성이 아니죠. 사실은 왔다가 지나가는 손님, 뭐 일종의 혜성 같은 거. 자,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궤도를 그리게 될 텐데, 자, 이 행성의 궤도가 되고, 물론 이제 실제 궤도는 아니지만 이제 가상의 이쪽에도 하나 있겠죠. 이쪽에도 하나 있긴 있을 텐데, 쌍곡선이니까. 자, 근데 물론 이 쌍곡선은 궤도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이제 쌍곡선이 하나 등장 있을 거고요. 수학적으로. 자, 그래서 이 거리를 그 R이라고 하면 이걸 세타라고 하고, 물론 여기는 이제 거리가 여기 또 하나의 초점까지 A, E이고 여기는 A고, 물론 이쪽은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여기까지 거리가 R'이라고 해서 R' 빼기 R은 이제 2A인데, 자, 이것의 방정식은 우리가 지오메트리에서 이건 이제 숙제로 각자 해보시고요. 얘가 이제 다음과 같이 되는 거를 지오메트리에서 배웠어요. 이 코사인 세타 하고 A의 2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이 이센트리시티 20률이 그 이 지나간 행성이 아니죠. 이 어떤 비행체의 궤도 운동을 하는 이 물체의 에너지와 각운동량 이런 거의 함수겠죠. 분명히 이제 에너지가 0보다 큰 경우인데 이게 바운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면은 이 에너지가 매스 1인 이 오브젝트의 에너지는 이 이펙티브 포텐셜의 중에서 세타가 0인, 여기서는 터닝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이펙티브 포텐셜 다시 그려보면은 앞에서 그린 거를 가져오죠. 앞에서 그렸으니까, 자, 요 중에서 요 에너지가 0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에너지가 0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건데, 자, 요점에서의 에너지가 결국 이펙티브 포텐셜과 동일하죠. 자, 그래서 이걸 쓰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이거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뭐
이센트리시티만 1보다 작은 거에서 1보다 큰 걸로 바뀌었고 결과는 똑같아서 그대로 갖다 쓰면 2L제곱분의 K제곱에 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쓸 수 있죠. 2 제곱이 마이너스 1이 K제곱분의 2L제곱의 2 이렇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고 루트를 씌우면은 양변에 루트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뭐 1보다 큰 경우라면은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결국 에너지가 0보다 크다는 뜻이죠. 에너지가 0보다 크니까 얘가 바운드 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저기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특이할 만한 상황이 또 여기 방정식에서 뭐 요걸 보든지 마찬가지인데 2가 1보다 크다면 얘가 세타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얘가 0이 되는 순간 R이 무한대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하이퍼볼릭 오빗을 갖는 경우에 이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 1이 되면은 이게 0이 되면은 이게 R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어떤 특정한 세타 값을 넘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궤도의 각도가 세타 값이 여기서 여기 사이. 자, 이쪽으로는 우리가 궤도가 저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쌍곡선의 성질을 보면은. 자, 이 각도가 어디에 해당하느냐면은 요 각이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0이 되는 그 지점이에요. 여기랑 여기가.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2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니까, 자, 얘가 주는 그 컨스트레인트가 결국은 세타가 아크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의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이쪽은 그거에 또 시메트릭하게 하나 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하고 이런 조건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퍼볼릭 오빗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저기 태양 주위의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물체는 이게 가둬진 행성이 있고 바운드 되지 않은 지나가는 과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in principle. 기본적으로 그래서 행성들은 그 타원 궤도 운동을 하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사항들이 있는데, 뭐에 대한, 그러니까 이 생성들의 오빗에 대해서 자, 이게 첫 번째 뭐가 있느냐면은 그 궤도는 클로즈 돼 있고 닫혀 있고요. 그리고 엘립틱 타원이라 이런 얘기죠.
뭐 타원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닫혀 있다는 것에 다른 뭐 이미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태양이 있고 행성이 궤도를 그리는데 이게 닫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런, 그러니까 닫혀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그냥 인투이티브하게 뭐 이렇게 저기 이런 궤도를 그린다고 해서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자, 근데 이런 궤도를 그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런 궤도를 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궤도가 나오지 않고, 또 이게 뭐 모양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반드시 타원 궤도를 그리게 돼 있다. 자, 그런 얘기고, 타원 궤도 중에서 한 초점이 태양이. 자, 이거는 포텐셜이 1/r에 비례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 그런 결과고요. 그 다음에 가만 있어봐. 여기는 필요 없는. 자, 두 번째. 자, 물론 이 그 퍼펙트 엘립스가 항상 나오는 게 아니죠. 퍼펙트 엘립스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은 태양하고 딱 행성, 태양하고 행성 이 두 가지만 있을 때, 그러니까 투바디만 있을 때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제 디비에이션이 생긴다면 여기서 약간 퍼펙트 엘립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겨요. 그런 게 많이 관찰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토성의 궤도가 완전히 완벽하게 퍼펙트한 엘립스를 그리지 않고요. 이게 뭐 약간의 디비에이션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얘가 뭐냐면은 저기 이게 태양하고 어떤 플래닛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세턴, 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만 궤도를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 목성도 있고 뭐 다른 게 많이 있잖아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저 다른 천체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다른 행성들, 중력을 받아서 얘가 퍼펙트 엘립스에서는 벗어나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내가 만약에 이펙티브가 아니야. 이 포텐셜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얘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뭐 위치를 원점 어디로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R에서 어떤 행성들의 위치 I, 그 다음에 이게 G에 마이너스 붙이고 MI. 자, 이거의 서메이션을 우리가 만약에 구한다면 그러면 이 궤도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여기 관계되는 인접한 행성들의 이 궤도를 아니까, 뭐 여기에 뭐 목성이 있고, 예를 들면 여기에 수성이 있고 뭐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성, 금성, 지구, 뭐 화성 뭐 그렇게 있을 텐데, 걔들이 전부 여기에 영향을 주죠. 태양이 물론 가장 강한 영향을 주지만 매스가 커서, 특히 이제 목성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비교적 매스가 크기 때문에. 목성.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은 역시 이
케플러, 그러니까 엘립틱 오빗에서 벗어나더라도 우리가 이 궤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이런 걸 하는 거를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18세기가 아니라, 18세기, 그쵸? 18세기, 19세기에 많이 했죠. 이 분야가 있었죠. celestial mechanics라고. 내 생각에 전자기학이 나오기 전에는 전자기학 연력학이 나오기 전에, 나오고 나서도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였죠. 자,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약간 재미난 그 사실들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해왕성이 천왕성. 천왕성 궤도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태양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성들, 뭐, 특히 이제 목성, 토성들이 영향을 많이 미칠 테니까. 자, 그걸 다 해가지고 천왕성의 궤도를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천왕성의 궤도가, 천왕성의 우라누스. 이 천왕성의 궤도가 이 예측치에서 벗어나더라. 아주 규칙적으로 그 벗어나더라 하는 거를 우리가 19세기에 사람들이 알았어요. 알아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천왕성의 궤도가 그러니까 이 뉴턴의 법칙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뉴턴스 로 with 태양하고 그 다음에 other planet. 자, 이걸로 잘 설명이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이걸로 완벽히 설명되지 않는 관측 데이터가 나온 거죠. 관측 결과.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possible resolution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도 그 뉴턴의 법칙이, 뉴턴의 만유인력, 중력 법칙이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어느 경우에 만약에 거리가 멀어지면, large distance 이거는. 자,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은 그게 아니고 뉴턴의 법칙은 그대로 성립을 할 텐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지 않느냐. 응? 저기 모르는 그 물체가 있어갖고 아마 행성이겠죠. 자,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오늘날 봐서 왜 재미나냐면은 이게 19세기판 다크매터 디베이트예요. 자, 오늘날의 다크매터 문제는 사실 해결이 안 됐는데, 다크매터가 직접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19세기판 다크매터 디베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modified Newtonian
그래비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다크 매터가 있다는 얘기죠. 다크라고 하는 건 아직 모르니까 다크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났냐? 물론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이 19세기에 그 수학자라고 해야 되나 물리학자 이런 걸 계산하는, 그러니까 천체 운행을 계산을 하는, 운행을 계산을 해갖고 궤도를 우리가 기술을 하는 그런 수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 물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어버인 프랑스의 러베리어라는 사람이,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 물론 아담스라는 영국 사람도 동시대에 예측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여기 아마도 이 바깥에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행성이 존재를 하고요. 이 우라누스가, 이 천왕성이 여기를 지날 때마다 이 인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인력을 받아서 그 천왕성이 예를 들면 여기 있을 때 이쪽으로 인력을 받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인력을 받죠. 이쪽으로. 자, 그래서 이 궤도가 주기가 흐트러지는, 케플러의 법칙이 깨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것에 깨지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궤도하고 달라진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뭘 하냐면은 이걸 뭐 X라고 합시다. 행성 X. 뭐 그렇게 부른 건 아니고요. 플래닛 X가 의 궤도를, 이 우라노스 천왕성의 궤도를 통해서 예측을 했죠. 예측을 해가지고 이 프랑스 사람인데 왜 파리 천문대에서 관측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파리 천문대도 분명히 보냈을 텐데, 이 어느 날 몇 날 며칠에 하늘에 어디를 봐라, 몇 시 몇 분에 하늘에 어디를 봐라, 또는 뭐 별자리 어디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베를린 천문대에서 여기 이제 관측한 사람도 물론 있는데 그 관측을 했어요. 그 관측을 했는데 이 러베리어가 예측한 그 위치에 정확히 딱 오차가 한 1도 이내로 관측이 됐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그 9월 23일, 24일 1846년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거기 천문대가 거기 없다고 하긴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러베리어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행성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뭘로 발견을 했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with the point of his 펜으로 발견을 했다, 그 말이죠. 자, 이 플래닛 X가 뭐예요? 이게 바로 해왕성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왕성이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넵튠. 자, 이게 아주 재미난 일화고요. 자, 근데 이 성공에 힘입어서 이 러베리어가 또 뭘 하냐면은 그 수성의 궤도 역시 다른 행성들이나 뭐 기타 등등의 영향을 받아서 퍼펙트 엘립스가 아닌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세차 운동인데,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건 궤도의 근일점이 조금씩 계속
바뀌는 거,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타원을 그리는 듯 하는데 그 한 바퀴 좀 지나면은 다시 타원이 얘가 차례로 이만큼씩 돌아가는 거죠. 좀 지나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조금씩. 근데 그 돌아가는 각도가 얼마였냐면은 뭐 1세기에 43 아크 세컨드인가 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긴 태양이 있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 이 러베리어가 또 뭘 했냐면은 뭘 생각을 해냈냐면 이 궤도를 그 퍼터브 시키는 또 다른 행성이 여기 존재할 것이다. 안에 하나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발견되지 않은 행성의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 행성의 이름까지 지었는데 벌칸이라고, 볼케이노, 뭐 화산 뭐 이런 거랑 관계된 태양에 가까우니까 그런 이름을 붙였겠죠. 이 가상의 행성을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이거 발견되질 않았죠. 발견된 적이 없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설명이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으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뉴트니안 그래비티가 약간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서 생각한 거에 1번이 오히려 솔루션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뭐 역사적인 이야기고요. 이 행성의 궤도에 관련해서 최근에 내가 아주 재미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제자가 천문대 거창에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창의 과학관인가 그 큐레이터라는 제자로부터 정보를 얻었는데 이게 작년에 발견된 행성이에요. 행성인데 이름 물론 혜성이라고 불렀고 그 발견자 이름을 따서 레오나르도 뭐 C2021 이렇게 붙이는데 2021이 발견된 연도고요. A1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그 기본적으로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행성인데 그 왜 이제야 발견이 됐나 사실 내가 처음에 약간 놀랐어요. 행성이 이제야 발견됐느냐. 처음에 이제 주기를 80년이라고 잘못 알려져 갖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주기는 8만 년이고요. 주기가 8만 년인데 이거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오비탈 타입이 궤도의 형태가 이거는 실제로 요쪽 자료는 위키페디아에서 따온 거고요. 위키페디아에서 따온 거고 요쪽의 자료는 요쪽의 사진은 실제로 우리 제자가 찍어서 보내온 사진인데 뭐 희미하죠. 여기에 금성이 있고 이게 초저녁에 찍은 건데 금성이 있고 초저녁이니까 서쪽 어디겠죠? 2021년 12월 19일인가 이게 금성이 여기 있고 이게 아주 작게 여기 보면은 여기 커밋 레오나드라는 그 행성이 여기에 찍혔어요. 여기 찍혔고 근데 얘 궤도를 살펴보면은 재미난 데이터들이 있는데 얘가 나도 이 처음에 정보를 듣고 귀를 의심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행성인데 돌아서 다시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 리가 없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얘가 롱 피리어드를 갖는 엘립스고 나갈 때는 하이퍼볼릭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에 따르면은 엘립틱 오빗이 하이퍼볼릭 오빗으로 바뀌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케플러 법칙에 따르면. 한번 엘립틱 오빗을 그렸으면은 계속 엘립틱 오빗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 케플러 법칙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따져봤더니 이런 거예요. 자, 이 이심률이 이게 우리가 쓴 2라고 하는 값이죠. 이 값이 아주 1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r분의 1이 어떻게 됐죠? L 제곱분의 K였나? 하고 1 플러스 2의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0이 근일점이고 자, 이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타원인데 이 값이 1보다 크면은 쌍곡선이 되잖아요. 근데 이 행성의 경우에는 이 값이 너무나도 1에 가까워서 이게 약간의 퍼터베이션을 주면은 1보다 작은 것이 1보다 커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로 목성의 영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근일점이 올해 초 2022년 1월 3일이었다고 하고요. 이게 넥스트라고 써진 거는 이제 물론 이게 작성된 게 그 전이라서 이렇게 쓴 거고 이제 지나간 거죠. 오늘 현재가 2022년 3월 8일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8만 년, 주기가 8만 년이라고 하는데 얼마 동안 돌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계산만 해가지고 알 수 있는지 옛날 것까지 얼마나 알 수 있는지 내가 확인을 못했고요. 오랫동안 돌고 있었겠죠, 분명히. 자, 근데 아무튼간에 이 이심률이 1이 커지는 관계로 다시는 볼 수 없다. 태양계 밖으로 날아간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궤도가 아주 엘립틱이라서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만 그릴 게 아니라 훨씬 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되던 놈이 여기 태양이 여기 어디 있을 거고 태양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태양이 여기 어딘가 있고 여기. 자, 근데 이게 돌아올 때는 이렇게 됐는데 들어올 때는 이렇게 왔는데 나갈 때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가버린다는 거죠.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 나간다는 거죠. 대충 그려놓고 자, 이렇게 돌아 나간다는 거죠. 이게 아웃바운드. 이게 인바운드. 2가 1보다 작고 아웃바운드에서는 2가 1보다 커진 경우. 아주 독특한 경우라서 내가 여기서 한번 소개를 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케플러의 법칙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요.